이미 세계화의 시대는 끝났어요. 아니에요. 분절화의 시대입니다. 이 지경학적 분절화가 말이죠, 세계 경제를 더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뭡니까? 저성장 고착화입니다. 왜 이렇게 금값은 역사상 최고치입니까? 비트코인은 왜 오릅니까? 서울 아파트는 왜 오릅니까? 왜 에브리띵 랠리입니까? 돈의 가치만 떨어져.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주고 금을 사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꾸는 거예요. 디베이스먼트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의도적으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3억 5천만 국민을 부자 되게 만들고, 그러면 중간선거 전략으로서 공화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유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금에서 지폐로의 화폐 혁명이 있었듯이 지폐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또 다른 화폐 혁명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관세 깎아줄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해라. 품목별 관세 깎아줄게, 기업별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해라. 스테이블 코인 전쟁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저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을 향한 진짜 성장을 향한 그 길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지금부터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지만 우리가 도대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강단에 서서 우리 대표님이 여러분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시면 이미 옛날 사람 취급받는 겁니다. 세계화 끝났습니다. 이미 세계화의 시대는 끝났어요. 아니에요. 2022년부로 세계화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분절화의 시대입니다. 200여 개의 나라가 하나의 지구를 구성하듯이 똘똘 뭉치던 그런 시대가 가고, 세계가 파편화되고 흩어지고 이합집산하고 합종연행하는 분절화의 시대, 지경학적 분절화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걸 증명하는 하나의 이 숫자가 세계 GDP 대비 교육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 이게 세계화의 시대죠. 1980년부터 약 2020년까지. 근데 지금은 GDP에서 교육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계화의 시대가 멈추고 분절화가 전개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전쟁이 일상화되고 있어요. 사실은 1980년부터 2022년까지 전쟁이 없던 특이한 역사를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인류는 전쟁과 함께 했어요. 전쟁과 함께하는 어쩌면 평범한 역사로 다시 회귀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국방비를 올려잡고, 또 역시 적대국도 국방비를 올려잡는 우리나라도 내년 예산안에 국방비를 8.2%나 증액하는, 그러다 보니까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에 정확히 주가가 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 하에 유독 트럼프 2.0 시대가 같이 맞물리면서 지정학적 불안을 더 고조시키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의 정의가 뭘까요? 자본주의는 기회는 균등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어쩌면 불평등한 것을 용인하자일지 몰라요. 미국의 무역 적자는 결과적인 불평등인 거예요.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결과적인 이 차이를 억지로 균형을 만들자, 무역 적자를 해소하자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깨트리는 거예요. 기존의 자유무역주의를 깨트리고 자본주의 체제를 깨트리는 지경학적 분절화가 가속화되는 것 생각해 보시면 과거의 식민지 시대로의 회귀입니다. 강자가 약자의 주권을 빼앗고 노동력을 빼앗고
자원을 빼앗고 그 모습하고 관세 임의로 끌어올린 다음에 한미 FTA는 온데간데 없어요. 어떤 코멘트도 없어요. 관세 끌어올린 다음에 관세 깎아줄게, 미국에 투자해. 식민지 시대로의 회귀, 직영학적 분절화의 시대입니다. 역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은 한국의 총수출액이 줄지는 않아요. 중국의 총수출액은 줄지 않아요.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총수출액이 줄지 않는 이유는 대미 수출이 주는 것뿐이지 다른 나라 수출은 더 늘어요. 한국의 대미 수출이 주는 것뿐이지 다른 나라 수출은 늘어요. 이게 바로 이합집산 합종연횡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여 개 나라가 흩어지고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다음에 그 나라들이 새롭게 블록화되는 이런 일종의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이게 지경학적 분절화의 양상이다. 여러분, 그렇게 앙숙이던 인도와 중국이, 중국과 인도가 이렇게 악수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시대, 새롭게 분절화의 길이 열린 새로운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지경학적 분절화가 말이죠, 세계 경제를 더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경제는 이 초록색처럼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데 저성장 고착화를 더 짓누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도 삼성그룹의 경영전략회의에 갔다가 삼성그룹 스스로 위기의 삼성 이렇게 규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위기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경제 위기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제도 경제 위기고 오늘도 경제 위기고 내일도 경제 위기입니까? 작년도 경제 위기고 재작년도 경제 위기고 내년도 경제 위기입니까? 맨날 경제 위기입니까? 우리는 4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어요. 그럼 지금 경제는 뭡니까? 물론 IMF 외환 위기 때 이상으로 힘들다, 알아요. IMF 외환 위기 때만큼이나 어려운 경제 맞아요. 그렇다고 경제 위기가 아닌 걸 경제 위기라고 할 수는 또 없어요. 지금 경제가 뭡니까? 저성장 고착화입니다. 저성장 고착화 국면으로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질문, 제가 한국거래소에 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이겁니다. 저성장 고착화고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데, 경제 위기라고 착각하게 만들 만큼 어려운 경제인데 왜 이렇게 사상 최고치로 주가가 오릅니까? 왜 이렇게 금값, 물론 어제는 5%로 금값이 떨어졌지만 왜 이렇게 금값은 역사상 최고치입니까? 비트코인은 왜 오릅니까? 서울 아파트는 왜 오릅니까? 왜 everything rally입니까? 그걸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이라고 하죠. 월스트리트는 자본시장, 메인스트리트는 실물경제, 실물경제와 자본시장 간의 갭이 벌어진다. 실물경제는 규모를 논합니다. 반찬의 개수, 소득의 증감, 혹은 GDP의 증감, 수출액의 증감.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 자본시장은 뭐를 뜻합니까? 돈의 이동을 뜻합니다. 돈이 더 많이 유입되나 아니나, 돈의 유입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금값이 오르고 이것저것 다 오르는 현상은 다른 말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얼마나 시장에 유입되는지 아닌지로 봐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년, 21년 경제가 좋았습니까? 팬데믹 경제 위기 당시인데요. 경제가 좋을 리 만무하죠. 그러나 유동성이 주입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22년, 21년 긴축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24년 중반부터 25년, 26년 다시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퍼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유동성 랠리, 소위 말하는 디베이스먼트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시대를 구분하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히 보면 2020년, 21년은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나는 국면, 완화의 시대죠. 22년, 23년은 유동성이 수축되는 국면, 긴축의 시대죠. 그리고 24년 중반부터 25년 지금, 그리고 26년까지도 유동성이 늘어나는 국면. 그러면 주식시장도 자본시장도 어떤 모습인지 그 시대를 정의한다면 가늠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시대를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를 정의할 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가정해 본다면 한마디로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바로 디베이스먼트라는 것. 이게 한국어로는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금값 오르고, 주가 오르고, 집값 오르고, 물가 오르고,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안 오르는 게 없는데 뭐만 떨어져요? 돈만 떨어져. 돈의 가치만 떨어져. 이 얘기는 뭐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주고 금을 사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주식을 바꾸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꾸는 거예요. 디베이스먼트죠. 다만 왜 유독 금값은 더 오르는가? 앞에 말씀드렸던 금값과 주가의 차이는 지정학적 불안이 설명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죠. 그 나머지 그 차이값은 그것을 설명해주는 트렌드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에브리띵 랠리를 가져가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디베이스먼트 이펙트를 설명해주는 가장 명확한 장표가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주식을 샀다면 108% 벌었는데 금을 가지고 주식을 샀다면 13% 잃은 거예요. 이게 디베이스먼트 이펙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올랐다, 금값이 올랐다가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중간선거 전략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 의도적으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3억 5천만 국민을 부자 되게 만들고, 그러면 중간선거 전략으로서 공화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유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했어요. 인플레이션을 용인했다는 얘기는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3년 연속 실질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용인됨으로써 금리 인상을 또 용인했어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었습니다.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된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과 함께 자산 가치가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가난해진 거예요. 삼중으로 가난해졌다고요. 3억 5천만 유권자들이 삼중으로 가난해졌다고요. 실질소득 감소하고 이자 상환 부담 가중되고 자산 가치 쪼그라들고요. 정권이 유지될 수가 없죠. 근데 반대로 트럼프 정권은 물론 공화당 지지율이 지금 낮지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론 중간선거에서 이길 거라는 보장은 아니지만 이기기 위한 노력으로서 부자 되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것저것 다 오르게 하는 거다. 어떤 방법?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다. 어떻게?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마구마구 공급하는 것이다.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유동성 공급의 흐름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모습일까를 가정한다면 앞으로의 주식시장의 흐름, 앞으로의 자본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화폐금융론, 화폐금융 역사론
한 학기 수업을 잠깐 2분 동안 요약하면 17세기 영국에서 금세공업자들이 금세공을 요청하는 요청자들한테 금세공을 요청하러 와서 맡겨놓고 계속 지켜만 보니까 지켜보지 말고 얼른 가세요 하면서 금 보관 증서를 발행해 주죠. 당신 마치 한약 맡겨놓고 빼먹나 안 빼먹나 어머니가 지켜보니까 좀 그만 좀 가세요 하는 것처럼 당신 금 이만큼 갖고 있다라고 증명서를 써주듯이 증명서를 써줍니다. 증명서 써주듯이 써줍니다. 이 증명서를 가지고 금을 갖고 있다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예를 들어서 양떼 목장을 갔는데 양을 300마리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금 100돈 갖고 있는데 양 300마리랑 바꿉시다 하고 금화랑 양이랑 바꾸는 게 아니라 금 보관 증서랑 양 300마리랑 바꿉시다 하면서 금이 화폐였다가 금 보관 증서가 화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이 화폐였다가 금 보관 증서가 화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금에서 지폐로의 전환, 화폐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화폐혁명이죠. 금에서 지폐로의 혁명. 그래서 아직까지 영국 파운드화를 보면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Promise to pay the bearer 5 pounds on demand. 지금 지폐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이게 금 보관 증서의 내용인 거죠. 5파운드 달라고 하면 즉각 주겠다. 금 보관 증서의 내용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금에서 지폐로의 화폐 혁명이 있었듯이 지금 이 순간 지폐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또 다른 화폐 혁명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던데 나도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비트코인은 자산이에요. 부동산, 주식, 자산이죠. 코인도 자산이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입니다. CBDC도 화폐예요. 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중앙은행이 발행하면 CBDC고 민간 기업이 발행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다. 요 정도로만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가 결국 스테이블 코인 구매자로부터 요청을 받을 때마다 코인을 발행해 주는데 그때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줄 때마다 현금을 수취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구매자는 가장 대표적으로 기업들의 요구가 많아요. 국내 삼성전기가 미국의 삼성전자 미국 지사에게 제품을 수출합니다. 그때 수출 대금을 정산해야 되는데 기존의 금융망을 통하면 수수료를 많이 떼야 되는데 계열사끼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요. 그 수수료가 대략 계산해 보면 거의 차량용 반도체 영업이익률 가까이도 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수수료 절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코인 구매자의 니즈는 있어요. 코인 발행업자는 당연히 수수료도 있겠지만 발행해준 그 대가로 받은 현금을 가지고 미국 국채를 매입합니다. 윈이에요. 윈. 그리고 미 정부도 미 국채를 매입해 주니까 당연히 미 국채를 많이 발행할 수 있고 국채를 많이 발행할 수 있을 만큼 미 유권자들한테 초콜릿 사주는 거죠. 중간선거에 유리하죠. 초콜릿 사줘야 됩니다.
당연히 윈인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인 겁니다. 시티뱅크가 추정하기를 이미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어떤 국가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보유한 국채 보유액이 절대적으로 많을 것이다라고 2030년이 되면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 두 번째는 아마도 미중 통화 패권 전쟁이죠. 일단 중국도 못지않게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미국도 CBDC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화 패권에 대응하는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스테이블 코인 전쟁에서 또 다른 전쟁 양상이 펼쳐질 텐데 이러다가 은행이 패싱되겠네? 미국의 GSIB에 해당되는 은행들, Globally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JP 모건, 시티뱅크,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주요 탑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우리들이 패싱 당하겠네? 안 되겠다. 우리 합작법인 만들자. 그래서 우리 은행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팩트고요. 이제부터 저의 추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는 별다른 경쟁력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저의 의견은 이 은행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은행들은 이미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은행이에요. 내가 이만큼 투자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스테이블 코인 써. 라는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전쟁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끼리의 또 전쟁에서 또 은행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과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든 아무나 이겨라 라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마도 중간 선거 정도가 끝나면 은행이 결과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독점적으로 잠식하는 그런 시장으로도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관세 전쟁, 두 번째 환율 전쟁,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전쟁으로도 전개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관세 깎아줄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해라. 상호 관세 깎아줄게 한국아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해라. 그리고 품목별 관세 깎아줄게 기업별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해라 하는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 전쟁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저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진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나리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은 저성장 고착화입니다. 작년 성장률보다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저성장의 길로 갈 것으로 IMF도 OECD도 월드뱅크도 매한가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올해 성장률 0.8, 0.9%, 내년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 2%가 채 안 되는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놓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이 있었죠. 보스베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높이뛰기 선수가 똑같이 앞으로 굴러뛰기를 시도합니다. 근데 마지막
포스베리 선수가 등장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등 뒤로 뜁니다. 그 당시에는 그 높이뛰기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후대에 그 높이뛰기를 배면뛰기라고 칭했죠. 8만 명의 관중들이 깜짝 놀랍니다.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죠.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금메달을 차지했는데, 그런데 왜 포스베리 선수만 나홀로 등 뒤로 뛰었을까? 그동안의 높이뛰기 경주는 맨바닥이었어요. 2.5m 높이에서 등 뒤로 뛰어서 높이에서 떨어지면 많이 다치겠죠. 그래서 그 누구도 등 뒤로 뛰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때 높이뛰기 경주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매트가 깔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스베리 선수에게만 매트가 깔린 게 아니에요. 포스베리에게만 높이뛰기 경주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모든 선수에게 똑같은 환경 변화가 찾아왔지만 포스베리 선수만 달라진 환경에 걸맞는 높이뛰기를 시도한 것이다. 오늘 제 발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토론을 통해서, 오늘 포럼을 통해서 향후 달라진 환경 변화를 직시하고 우리는 어떤 높이뛰기를 시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코스피 5000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또 경신할 수 있는 그런 높이뛰기를 시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석 실장님 감사합니다.